네, 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예전 저희 채널에서 육아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이제 심리학자나 이제 교육 관련된 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해보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자문도 받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생 부모님들이 역사상으로 가장 힘든 세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 이 사람들은 부모가 되는 법을 완전히 배운 적이 없어요. 맞으면서 컸습니다. 알아서 컸어요. 밥 먹어라, 공부를 해라, 이게 사랑 표현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모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은 안 키운다, 이렇게 결심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저렇게 안 키운다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키우냐를 아무도 알려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운전면허도 안 따고 도로에 나간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오늘은 그 사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와 자문 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요즘엔 이제 90년대생 부모님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80년대생 부모님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먼저 왜 80년대생 부모가 유독 힘든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케아 가구를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설명서를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설명서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품만 잔뜩 있는데 설명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했던 거 따라 하자. 근데 아버지가 조립한 걸 보니까요, 삐뚤빼뚤해요. 옷이 좀 빠져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앉으면 좀 이렇게 뭐 흔들흔들 거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방식은 안 쓰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설명서가 아예 없잖아요. 맨땅에서 혼자 조립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80년대생 부모의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80년대생이 10대일 때 뭐가 터졌냐면요, IMF가 터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하는 걸 봤어요. 집에 돈이 없어지는 걸 본 세대란 말이죠. 부모가 싸우는 걸 봤어요. 10대에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어떤 걸 남겼냐면요, 세상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사람들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한테 심어줬다고요. 제가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인지심리학자한테 들은 건데요.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70년대생 부모랑 80년대생 부모가 어떤 차이를 보인대요. 70년대생들은 고도성장기를 봤어요. 노력하면 된다라는 걸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80년대생들은 IMF를 겪었어요. 봤단 말이에요. 겪은 게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확실히 더 불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불안이 육아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과부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애만큼은 안전하게, 내 애만큼은 실패를 하지 않게, 그리고 내 애만큼은 뒤처지지 않게 학원을 더 보냅니다. 학습지를 더 시켜요. 위험한 건 전부 차단해버려요. IMF가 심어놓은 불안이 2026년에 과보호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과거에는 육아 정보가 다 어디서 왔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 아줌마나 시어머니나 친정엄마나 이 세 명이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유튜브에 영상을 치면 이것 말고도 수백 개가 뜹니다. 맘카페에 글이 수십만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에 육아 전문가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애착 형성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뇌 발달에, 이렇게 하면은 뇌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평생 갑니다. 이런 무서운 말들이 넘쳐납니다.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심리학에서 이게 이런 것들이 모호함을 견디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이 한 가지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10가지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부터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요, 현명해질 것 같잖아요. 뭐 챗GPT도 생기고 제미나이도 생기고 이러면은 우리가 너무 똑똑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불안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80년대생 부모들이 왜 힘드냐? 설명서가 아예 없어요. 불안이 되게 깊어요. 정보는 넘치는데 뭐가 맞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이 세 개가 겹치니까 역사상 가장 힘든 육아를 한 세대가 된 거예요. 자,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한번 하자면 80년대생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이러겠니? 이 말들이 사랑에서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이 말을 매일 듣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전달되냐면요, 이 생각은 틀렸어, 내 말만 들어, 이 판단을
믿지 마. 이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자란 아이가 30살이 돼도요, 뭔가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명문대 가고 대기업 가고 결혼을 해도 이게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었나?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요, 다 너를 위해서가 아이의 자율성을 죽이는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걸어가는 길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의 80년대생 부모님들이 미리 가서 돌을 치워줘요.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애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다치면 어떡하냐, 울면 어떡해. 근데요, 돌을 전부 치워주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넘어지는 연습을 못합니다. 일어나는 연습도 당연히 못합니다. 일어나는 연습을 못하면 나중에 진짜 큰 돌이 있을 때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요. 이거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2023년 조사에서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들의 우울감이 더 높게 나와요. 초등학생이요, 고등학생보다 더 우울하대요. 왜냐? 부모가 모든 좌절을 미리 차단해놨으니까 아이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주사 같은 거 여러분들 맞아보셨잖아요. 그 약한 바이러스를 일부러 넣어서, 그러니까 몸이 싸우는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적절한 좌절이 면역주사예요. 이걸 안 맞히면요,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힘들다, 뭐 공부 안 하면 이거 뭐 무시당한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이제 반기를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아이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요, 공부 못하면 무시당해도 싸다, 아니면 공부 잘하면 남을 무시해도 된다.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심어져요. 둘 다 위험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공부는 대학 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님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7, 8살부터 공부 이꼴 고역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아이가 커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배울까요? 안 배워요. 지긋지긋하니까. 공부해라 대신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너는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학생의 몫은 학교 가고 숙제를 하는 거야. 아이 아빠의 몫은 돈을 벌어서 밥을 차려주는 거고, 우리 가족은 각자 몫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요, 공부가 법이 아니라 아이의 역할이 돼요. 아이가 그 가족이라는 조직 안에서 자기 몫을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이게 자존감으로 발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한국 부모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이런 것들이 의외인 것들이 있어요. 집안일을 아예 시키지 않는 거. 너는 공부나 해, 집안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설거지는 우리 엄마가 할게, 빨래는 엄마가 하면 돼. 이러면 아이한테 뭐가 전달되냐면요, 나의 몫은, 너의 몫은 공부뿐이야.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아 전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집안일을 시키면요, 설거지, 빨래 개기, 방 정리, 그러니까 아이가 나도 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난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 라고 느껴요. 성적이 떨어져도 나는 설거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남아요. 이게 진짜 자존감의 바닥이에요. 공부만 시키면 바닥이 없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끝없이 추락하잖아요. 집안일 시키는 게 귀찮아서 안 시키는 건데, 근데 그게 아이의 자존심을 깎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는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잘 아는 이유가 뭐냐, 아니면은 헛소리 짓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 지금까지 다 잘못하고 있었네? 라고 하시면서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들을 할게요.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실수하고, 아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바꾸는 과정이 아이한테 더 좋은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아이가 뭘 보냐면요, 완벽한 부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모습을 보면 아이가 배우는 게 뭐냐면요, 실수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고치면 되는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잖아요. 부모가 완벽하면요, 애들도 본인 스스로를 완벽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실수하면 끝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실수하고 그걸 인정하고 고치면요, 아이도 실수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 뒤에
뒤에 아빠가 소리 질러서 미안했어 이 한마디를 하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부모가 아이한테 사과를 해? 체면이 있잖아. 난 부모잖아. 내가 잘못한 게 맞나? 사과가 뭐가 어렵냐면요, 내가 나쁜 부모라는 뜻으로 느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과는 나쁜 부모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실수를 했어, 다음에는 다르게 할게, 이거예요. 문제 전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이가 보면 뭘 배우냐면요, 아, 실수랑 존재는 다른 거구나. 실수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게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깨달음이고 배움이잖아요. 근데 한국 부모들 대부분이 아이한테 사과를 안 해요. 아예 못 해요. 내가 사과를 왜 해?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잖아. 끝까지 자존심 부려요. 이게 아까 말한 다 너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자, 5번째. 이거는 80년대생 부모님들한테 특히 강한 건데요, 아이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의 실패를 내 실패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 100점을 받으면 역시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뿌듯해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이제 시험 60점을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좀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아이가 나의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인간이 아니라 나의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모든 선택에 개입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거를 잘못하면 나도 실패하는 거잖아. 아이가 뭘 느끼냐면요, 나는 엄마 아빠의 성적표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그러냐?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특유의 정서고 문화예요. 미국에서는 육아의 목적이 처음부터 독립이에요. 18살이 되면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육아의 목적이 잘 되는 것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근데 잘 되는 것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부모 기준이잖아요. 아이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이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부모는 공무원을 하라고 해요. 아이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의대를 보내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방향이 틀린 사랑이에요. 아이를 사랑하려고 낳은 건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6번째. 그러면은 더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안 돼요. 아이가 원하는 걸 전부 들어주면 좌절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안 돼 라는 것들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안 돼를 들으면 완전히 무너져요. 안 돼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안 돼 라는 것들을 들으면 완전히 무너져요. 가족 안에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 명확한 선이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배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버틸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안 돼를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이 나쁜 분들이었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나쁜 분들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걸 조사하면서 저희 부모님들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들도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으면서 크는 게 당연한 시대에 살았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맞으면 강해진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자랐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진짜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근데 그냥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쁜 부모라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몰랐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바꾸려고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훌륭한 부모님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착한 말, 그리고 착한 딸, 착한 아들로 자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힘들어 보여서 자기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학 학비도 스스로 벌었어요. 나는 괜찮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난 적이 있거나 눈물을 멈추기 힘든 경험이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있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수십 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진 거예요. 나는 왜 참기만 했었지? 그동안? 난 왜 도움 못 받았지? 동생한테는 다 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이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연된 애도라고 하는데요, 제때 슬퍼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수십 년 뒤에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한테 과하게 그 쏟아붓는 사랑, 그게 혹시 어린 시절 본인이 못 받은 사랑을 아이를 통해서 채우려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분명해요. 근데 그 사랑 안에 본인의 결핍이 섞여 있으면 아이한테 과해지는 거예요. 먼저 본인을 돌봐야 돼요. 본인의 상처를 인정을 해야 아이한테 건강한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또 한번 하자면, 연구에 따르면요, 부모의 양육 방식이 3대에 걸쳐서 영향을 준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키웠어요. 그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꾸려고 하잖아요. 나처럼은 안 키운다라고
바꾼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꾸면요, 여러분들의 아이도 바뀌고 아이의 아이도 바뀌는 거예요. 3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이야기를 할게요. 부모님들 중에서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된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사춘기 아이가 방문을 닫아요. 몰라요 하면서 대꾸를 안 해요. 부모님들이 뭘 하냐면요, 문을 두드려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이러면은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면서 들은 건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뒤로 물러설 때 다가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다가올 때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아이가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억지로 다가가면 더 멀어져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슬슬 다가오잖아요. 엄마 나 이거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면 그때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이제 와서 왜 그래. 이 한마디가 아이를 영구적으로 밀어내는 행동이에요. 아이가 왔을 때는 그냥 받아주세요. 왜 지금 와? 이런 거 안 하고, 그래 무슨 일인데? 하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애가 친구랑 싸웠어요. 울면서 집에 왔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때렸어? 선생님한테 말했어? 엄마가 내일 전화할게. 바로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근데 아이가 이러면은 뭘 배우냐면요, 내가 해결 못해도 엄마가 해주겠지. 스스로 해결하는 근육이 안 생겨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마음이 좀 속상했겠다. 먼저 감정을 받아주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이가 뭐라고 하든 그래 한번 해봐 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앞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실패를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아까 면역주사에서 비유를 했잖아요. 이게 면역주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인지심리학자가 본인 딸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딸의 인스타 아이디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패널이 어떻게 되물었냐면, 교수님이요? 딸 인스타 몰라요? 그래서 교수님이 네, 팔로우 신청하는 것 자체가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아이의 모든 거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의 일기나 SNS나 친구 관계나 전부 알아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이게 뭐냐면요, 감시가 돼요. 부모가 모든 걸 알아야 안심하는 건 부모의 불안이에요. 아이의 필요가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아이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 살 수도 있고 그 세계에서 배우기도 하고, 부모가 그 세계를 전부 들여다보면 아이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것만큼은 꼭 말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이 한마디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굳이 말로 해야 돼? 네, 해야 합니다. 왜냐? 아이가 모르거든요. 부모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적이 떨어졌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이때 아이가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 불안을 없애주는 게, 네가 어떤 시험을 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엄마 아빠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이 한마디,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성적 잘 받으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성적이 뭐가 됐든 사랑해. 이 두 문장의 차이가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밤에 말해주세요.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이 빠른 때예요. 좀 더 커버리면 징그러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요약을 합시다. 실수해도 괜찮다, 인정하고 바꾸면 된다. 오늘 아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사랑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네, 머정이었습니다.